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의 김근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토론문은 아까 그 김용모 교수님이 발표하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이 아까 김용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출산 정책이 이제 3차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이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노동 양육 여건을 확립해야 되고 이를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 아까 그 김용모 교수님은 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영유아 보육 사업, 그리고 초등 돌봄이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아동 돌봄 사업,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범주에 관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토론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유아 보육 쪽에서 보면은 뭐 지금까지 사실 우리 육아 정책 연구소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사실 이 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최근에는 그 말하자면은 그 예전에는 그 누리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유보 통합이 그때 추진이 되었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말하자면 유보 간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중점이 그 주어진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3, 5세라는 이 동일한 연령의 그 유아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제 분리해서 각각 담당하게 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동일한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일한 수준의 보육 및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건 이제 그 과거부터 누리 과정이 또 적용이 되어 왔고, 또 이 누리 과정을 위한 또 안정적인 재원 조달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이제 유보 통합과 또 이제 그 유보 격차 해소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어떤 그 보육과 교육의 분리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이런 분리에 따라서 어떤 그 진전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도 이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초등 돌봄, 그러니까 아동 초등 돌봄에 관한 그 내용이 있겠는데요. 이 아까 그 김용모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초등 돌봄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학교 밖의 그 돌봄에 해당하는 이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돌봄에 해당하는 이 초등 돌봄 교실은 현재 그 근거 규정이 교육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 저학년, 특히 1, 2학년 아동들의 그 공적 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돌봄 서비스가 초등 돌봄 교실인데, 그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근거 법령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 법령의 어떤 미비가 아까 그 김용묘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던 어떤 이 돌봄 서비스 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등 돌봄 교실의 근거 법안은 이 초등 돌봄 교실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2020년 5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초등 돌봄 교실과 이제 방과 후 학교의 어떤 근거 법령을 근거 규정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제 현장 교원들의 반발로 이게 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박경미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 이건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권칠승 의원 안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 특별 법안이 제출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초등 돌봄 교실 근거법 마련이 어려운가 하면은 이제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런 오랜 인식이 어떤 그 뿌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돌봄은 교육기관이 학교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런 오래된 인식이 이제 교육계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 돌봄 교실을 어떤 근거 법안을 만들 때 이거를 학교의 책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고, 어떤 그 초등 돌봄을 확대하는 데도 상당한 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김용모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제 개선 방안에 이제 돌봄 종사자 지위와 이제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초등 돌봄 종사자 지위를 보면은 이제 초등 돌봄 교실 돌봄 전담사는 그 자격 요건을 보면은 유초중 등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재로선 대부분이 보통 그 시도교육청 소속의 교육 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고 있고요. 또 현재는 또 이제 이 시도교육청 소속 이외에 지역사회 민간 위탁이 이른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18년에 발표된 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그 실행 방안에서 이제 그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할 때 한 3만 명 정도는 이제 그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학교 내 교실을 활용해서 돌봄 교실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밖에 뭐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대학, 지역 아동센터 등이 이제 학교 내 교실을 활용해서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말하자면 계약직인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돌봄 교실을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돌봄 종사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이 교육 공무직 이거를 포함하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규직 이제 교직원들이 반대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지금까지 다 모두 실패를 했고, 이제 2016년에 이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뭐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었는데 당시에 그 법률안에 이제 그 교육 공무직원, 이런 돌봄 종사자와 같은 교육 공무직원을 정규직 교원으로 채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장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가 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정규직 교원의 입장에서는 그 정규직 교원은 임용 시험을 합격한 국가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 공무직원, 이런 돌봄 종사자들은 임용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초등돌봄 전담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 학교에서 이 교육에 비해 어떤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초등돌봄 종사자 지위에 이런 불안정이 어떤 돌봄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초등돌봄 보편적 지원 확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그 이제 발표를 하신 그 교수님들도 이제 보편적 지원 확대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등돌봄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보면은 이 초등돌봄 교실과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어떤 돌봄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다함께 돌봄 센터의 경우는 돌봄에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모두 다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최근에 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를 하면서 또 공간 확보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비해서 어떤 뭐 지원의 어떤 차등이라든지 또는 돌봄 종사자 처우의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기존의 돌봄 취약 아동을 위한 돌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보편적 어떤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역시 제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아이 돌보미의 어떤 자격 요건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김용모 교수님 발표하실 때 이제 국가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올해 아이 돌봄 지원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보미의 자격 요건으로서 이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런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교육과정에는 이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 안전관리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또 아이 돌봄의 인성 함양 교육까지 모두 포함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적성 인성 검사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에 이제 뭐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이런 내용과 또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후에 일정 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이제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이런 내용도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국가 자격 제도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말 그대로 아이 돌보미 자격 요건을 이만큼 강화하게 됐을 때 그만큼 아이 돌보미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 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뒤따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 요건을 강화했을 경우에 과연 처우 개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동보호 정책의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아동보호 정책 중에서 특히 이 요보 아동 청소년 사업 부분, 특히 학대, 입양, 실종 등에 관한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이 예산이나 지원 인력, 이용자 수, 시설 공급 등을 보면은 특히 가장 말하자면 증가 추세가 많았던 분야가 이 중앙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학대 피해 아동 설치 및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설치 이 쉼터, 여기에 관한 이런 어떤 말하자면 예산이나 지원 인력, 시설 공급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 학대가 심각하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증가 추세였음에도 아동학대 신고율이 아동보호체계가 잘 갖추어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신고가 되더라도 실제 학대 행위자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또 아동이 격리 보호를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격리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으로 복귀해서 재학대를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아동학대에 관련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 관해서도 현재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현재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어떤 재정적으로 매우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이 안정적인 어떤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서는 어떤 이 예산이나 어떤 이거를 기금이 아니라 어떤 일반 회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용모 교수님이 이제 드림 스타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림 스타트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드림 스타트가 되었던 또는 다른 어떤 기관이 되었던 어떤 이 아동 보호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과 그리고 또 어떤 이 여러 어떤 사업과 서비스 간의 어떤 통합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이제 발표해주신 황흑경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예, 그 원고를 받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신 어떤 화두를 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가정 내 양육 지원이라고 이제 봤을 때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2016년에 이루어졌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협의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광의로 또 정의한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발표자께서는 이제 이런 광의의 의미로 이제 보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해줘 굉장히 뭐 1차부터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 처음에 나왔던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정되어서 비교적 되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앞으로 4차 이제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3차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최근에 수정되면서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제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들의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것이 바로 저출산과 뭐 직결되는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의문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나온 그 제3차 기본 계획에서는 수정된 기본 계획에서는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기관의 학교 이용이라던가 가정, 지역 맞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계셨죠.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체에 관련된 부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극대화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아동의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그 조성이라던가 아니면 2040 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얼마나 작동이 되었고 실제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에서 가장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출산율에 어떤 관련된 부분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출산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은 결국에는 지금 현실에서 닥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나의 삶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나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나 자신의 미래도 불안하다라는 어떤 불안감 또 낳더라도 잘 기를 자신 없다 혹시 또 내가 건강한 아이를 그럼 낳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 속에 사실은 모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출산을 결정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부담감들의 같이 분명히 그 출산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거 지금은 이제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같이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출산을 결정하고 또 혹여 출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양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던가 서비스 인프라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지금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 주는 그런 정책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어쨌든 간에 첫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불안감을 모두 다 해소했다면 분명히 둘째 출산으로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출생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관련된 뭐 기사와 이런 브리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여성 학력이라든가 취업 상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합계 출산율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에는 여성의 이제 학력 수준이라든가 취업 상태에서 이제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이고 또 뭐 비취업인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출산율이 그래도 취업이고 대학 이상인 경우보다는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고학력이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더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행 연구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락이 되긴 하였으나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들의 출산율의 하락보다 고졸 이하와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한 여성의 출산율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했다. 물론 이제 출산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긴 하였으나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는데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반면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조금 더 저학력 그 고졸 이하이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판매직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정말 더 결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런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그런 정책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함께 고려해 볼 부분은 젊은 인구가 점점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역의 일자리들이 점점 감소하면서 모든 젊은 인구들이 다 수도권 쪽으로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 불균형과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현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가 있으나 농어촌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젊은 인구가 없다면 점점 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일자리 감소, 이제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은 결국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그것은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좀 더 아이 낳기 편한 곳,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 지역은 결국에는 누령층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육아를 위한 환경 격차가 좀 더 이제 극대화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의 감소라던가 그냥 삶의 질 저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가정 양육도 그러니까 양육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그 양육 자체에도 위험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그런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에 닥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 내 양육 지원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어떤 식의 방향이 필요할까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황흑경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족의 가치, 육아에 대한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해주고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에 관련된 가치를 좀 더 부여하고 또 환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보편적 뭐 정책이라든가 선별적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모든 대상에게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그런 모든 대상들에게 도시에 살건 농촌에 살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죠. 핵심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저도 다른 이제 농어촌에 이제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아이 다친 상처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지역까지 멀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병의원 시설이라던가 예,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그런 모두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원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작동은 하고 있으나 가장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육아 관련된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뭐 주거라던가 또 보호자의 어떤 경제적 자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